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모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차 그룹의 제네시스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비싼 차죠. 비싼 차의 기준, 우리가 그 자동차를 좋다 나쁘다 라고 할 때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게 많죠. 저도 지금까지 시승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지만은 제 주관에 의해서 차를 보는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사실은 수치상으로 가격 그리고 자동차 성능이라고 한다면은 출력 수치? 출력 수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그런 그 하이퍼카들은 사실은 산업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모델들이기 때문에 브랜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일본의 럭셔리 브랜드 넥서스, 인피니티, 아큐라, 그리고 미국의 캐딜락 링컨,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후발주자인 제네시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 자동차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시판 가격을 따졌을 때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AMG까지 포함해서 한다면은 가장 비싼 차가 25만 달러 정도 됩니다. BMW, 아우디가 바로 그 밑에 있고요. 일본 차 중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10만 달러 정도입니다. 렉서스는 2007년에 새로운 렉서스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렸었어요. 10만 달러 넘겼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가격을 내렸습니다. 링컨과 캐딜락 이런 차들은 보통 6만 달러, 7만 달러. 아큐라, 인피니티도 마찬가지고 제네시스도 바로 2등급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 같은 일을 하는 미디어들이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야 되니까 미디어들이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격적으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 21세기 초입니다. 20세기 말만 하더라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모델 라인업이 많지 않았고 판매 대수도 연간 50만 대, 40만 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라인업을 급격히 늘리면서 지금은 250만 대, 300만 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차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연기관차를 먼저 만든 건 독일이지만은 자동차 산업을 융성하게 하고 산업으로 만들고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 중산층을 만든 장본인이 포드입니다. 그 포드의 링컨이 럭셔리 브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딜락이 나왔고요. 역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고급 브랜드 전략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식되기로는 아예 공개적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럭셔리 브랜드하고 격을 달리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도 후발업체이긴 하지만은 같은 후발업체인 렉서스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1898년에 등장했습니다. 1896년에 혼다 아큐라가 먼저 나왔고 3년 뒤에 렉서스가 나왔고 인피니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렉서스는 도요타의 차를 엠블럼만 바꿔 달아서 렉서스 브랜드로 팔았습니다.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건 인피니티하고 아큐라는 지금도 많은 모델들이 일본에서 판매된 차하고 해외에 판매된 차를 이름만 바꿔서 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렉서스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모델, 도요타 모델들의 이름을 바꿔서 렉서스로 팔았던 겁니다. 현대는 다릅니다. 현대는 처음에 시작할 때 BH 프로젝트라고 해서 렉서스와 같은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 만들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렉서스하고 인피니티, 아큐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을 거쳤음에도 판매가 빨리 늘지 않은 걸 보고 일단은 접어서 별도의 브랜드가 아닌 현대 제네시스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 달에 그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브랜드만 독립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차는 그대로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했고 차를 새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렉서스하고 다른 점은 기존의 현대차를 이름만 바꿔 제네시스를 판 게 아니라 뒷바퀴 굴림 방식의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개발해서 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듣기는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반대 급부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가 제네시스로 팔았던 차를 G80라고 G80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G70를 70을 내놨고, EQ900을 했다가 90으로 이름을 바꿨고, GV80이 올 11월 달에 나오고, 새로운 SUV죠. 이렇게 해서 SUV도 더 포함해서 전체 라인업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렉서스에 비해서, 독일차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렉서스나 일본차에 비해서 역사가 훨씬 늦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건 호흡이 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판매 대수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느냐, 브랜드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죠. 오늘날 자동차 회사들은 양산 브랜드든 프리미엄 브랜드든 기술력이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 일반 통상적인 패밀리카로 쓴다면은 특별히 비싼 차를 줄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발전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네시스가 성능으로서 우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고 미국의 JD 파워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나 기아 스팅어나 K9 이런 차들을 독일이나 일본의 동급 모델들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분명히 뒤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내 시각은 항상 부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올 초에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모토트렌드가 제네시스 G70를 올해의 차로 선정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했을 당시 카앤드라이버라고 미국의 자동차 잡지가 한국 차를 뭐라고 그랬냐면 트랜스포테이션 툴이라고 그랬습니다. 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시장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쓰는 차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자들은 상당히 국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한 표현을 들었는데 30년 지나서 지금 그들이 올해의 차로 제네시스를 뽑았습니다.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성능이 올라왔고 그만한 품질이 올라와 있고, 이 시대 화두인 디지털화, 커넥티비티에서는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시승기일선에서 주관적이라고. 저도 주관적입니다. 문제는 현대 브랜드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라인업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하는 마케팅 전략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걸 이루려고 어마어마한 전략을 내세우고 어마어마한 캐치풀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제품 자체에 집중했다 하는 점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네시스의 정체성이 뭔가, 아직은 정확한 뚜렷한 어떤 슬로건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미국의 모 작가가 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60가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화장품은 어마어마하게 팔린답니다. 우리가 이 아이돌 그룹의 세계적인 활약도 보고 있지만은, 지금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안 돼 하는 사고방식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실을 알았지만은, 뒤진 것은 분명히 뒤졌지만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정도의 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가 더 우위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약간 앞서 모두에 말했던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보입니까? 한국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한국차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까? 그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지들 저는 다 봅니다.
일본 차, 일본 잡지, 독일 잡지, 미국 잡지를, 프랑스 잡지를 다 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완전히 객관적으로 쓴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차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독일의 문화하고 국민성 때문이고요. 프랑스 차는 프랑스 전혀 다른 독일 차가 나오는데, 독일 차하고는 전혀 다른 차가 나오는데 그건 프랑스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차하고 미국 차가 다릅니다. 한국 차도 다릅니다. 이제는 그동안과 다른 본격적인 도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 단점도 많고 해결할 과제도 많고,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제조업의 총화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 범위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했었지요. 근데 지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T, 인공지능,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기술, 모든 것들이 자동차를 통해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자본에 의해서 자국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에서 차를 만들고 있지만은 중국의 자동차의 70%가 글로벌 메이커들이 합작 회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국 기술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걸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명간에 쫓아오고 추월할 것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여기 단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격려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이었습니다.